안녕하십니까. 전학택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2015년 2회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 1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용액을 만들었을 때 몰 농도가 가장 큰 것은 어느 것인가? 자, 몰 농도라는 것은 질량 나누기 부피 곱하기 1 나누기 분자량입니다. 먼저 갑은 3.5L 중에서 NaOH 150g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150g 나누기 3.5L 곱하기 1몰에 해당하는 NaOH는 40g이죠. 따라서 1.07몰/L. 납은 30ml 중 H2SO4 5.2g. 그럼 5.2g 나누기 30ml는 0.03L죠. 곱하기 1몰에 해당하는 황산의 분자량은 98g입니다. 따라서 1몰 나누기 98g을 하면 1.77몰/L. 답은 5L 중에 NaCl 0.2kg. 0.2kg은 200g이죠. 200g 나누기 5L 곱하기 1몰 나누기 NaCl의 1몰은 분자량이니까 58.5g이 됩니다. 따라서 0.68몰/L. 랍은 100ml 중 HCl 5.5g. 5.5g 나누기 100ml는 0.1L죠. 1몰 나누기 HCl의 1몰은 36.5g입니다. 따라서 1.51몰/L. 따라서 문제 조건에서 가장 큰 것을 찾아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가장 큰 것은 나번의 황산이 되죠. 따라서 문제 1번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씩 계산을 해봐야지 문제가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2번에 보시게 되면 염소 소독 시 pH가 높을 때 가장 잘 일어나는 반응은 pH가 높을 때는 OCl-가 형성되고 pH가 낮았을 때는 HOCl이 많이 형성되죠. 따라서 OCl-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HOCl이 우리가 OCl-를 만들어야 되겠죠. 따라서 OCl-가 형성되는 가번은 pH가 높을 때, 반면에 HOCl이 형성되는 나번은 pH가 낮을 때. 그래서 정답은 가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박테리아 18g의 이론적인 COD는 얼마인가? 자, 박테리아의 분자식은 O7이, 그리고 질소는 암모니아로 분해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박테리아를 산소와 결합시키면 탄소는 산소하고 결합하면 CO2, H는 H2O가 나오죠. 반면에 N은 NH3가 나온다고 했어요. 따라서 탄소 뒤에 있는 숫자가 CO2 앞에 옵니다. H 뒤에 있는 숫자가 여기 H 3개를 주고, 그럼 여기 4개가 오죠. 그럼 2분의 4는 2. 자, 산소 계산하면 2개짜리가 5개, 10개, 1개짜리가 2개, 12개예요. 따라서 여기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여기 2개를 먼저 줘. 그러면 10개가 되죠. 2분의 10은 5. 그러면 박테리아 분자량이 113이니까 113g일 때 산소는 5 곱하기 32g이 필요해요. 그럼 18g의 박테리아일 때 산소량, 여기 COD가 산소량입니다. 따라서 대각선으로 곱해서 산소량, COD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게 되면 값은 25.49g의 산소가 필요하다고 값이 나오죠. 자, 그리고 4번 문제를 보면 모든 진핵 생물이 가지고 있는 세포 소기관은 어느 것인가? 원핵 생물은 세포 소기관이 없어요. 따라서 세포 소기관으로 가장 모든 진핵 생물이 가지고 있는 것은 미토콘드리아죠. 그래서 세포 소기관은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염력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액포도 있고 있는데 미토콘드리아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수량이 10,000m의 삼성부대의 오수를 어떤 하천에 방류하였다. 이 하천은 BOD가 3mg/L이고 유량이 300만 m의 삼성부대이며 방류시킨 오수가 하천수와 완전히 혼합되었을 때 하천의 BOD가 1mg/L 높아졌다고 하면 오수의 BOD 부하량은 얼마인가? BOD 부하량이라는 것은 총량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우리가 그 유출수의 오수량을 계산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따라서 혼합 지점에서의 BOD 농도는 하천의 BOD 농도보다 1mg/L 높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천의 BOD는 3mg/L니까 혼합 지점에서의 BOD 농도는 4mg/L입니다. 자, 그리고 하천의 유량이 300만 m의 삼성포대이 곱하기 BOD 농도 3mg/L 플러스 우리가 오수 유량이 10,000m의 삼성포대이 곱하기 BOD 농도 C2 나누기 유량의 합. 따라서 C2 오수량을 계산하니까 304mg/L가 나왔어요.
그럼 총량을 계산을 하니까 304mg/L에 여러분들이 304mg/L을 kg/m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얼마를 곱하죠? 10의 마이너스 3성. 그러면 30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을 하면 kg/m의 삼성. 그리고 문제에서는 톤으로 계산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톤으로 고치면 또 10의 마이너스 3성. 그럼 결과적으로는 10의 마이너스 6성을 곱하면 톤/m의 삼성이 되는 거죠. 자, 하수량 10,000m의 삼성/day. 따라서 오수의 총량은 3.04 톤/day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위는 문제 조건에서 요구하는 단위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6번. 물의 물리화학적 특성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순수한 물의 무게는 약 4도씨에서 최대의 밀도를 가지며 온도가 상승하거나 하강하면 그 최적은 정대하여 일정 최적당 무게는 감소한다. 답은 액체 표면에 작용하는 분자 간의 힘인 표면 장력은 수온이 증가하고 불순물의 농도가 높을수록 감소한다. 자, 그리고 답번에 보시면 물의 점성은 분자 상호 간의 인력 때문에 생기며 첨간의 전다 능력으로 점성도를 낳게 되는데 수온이 증가하며 점성도는 증가한다. 수온과 점성도는 어떤 관계죠? 반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수온은 점성도와 표면 장력과 반비례. 그래서 수온이 증가하면 점성도는 낮아지고 표면 장력도 낮아진다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반비례 관계가 있어요. 수온과 점성력 그리고 표면 장력은 반비례한다. 답은 물의 융점과 비점은 물과 유사한 화합물에 비해서 매우 높다. 그래서 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질은 다른 용매에 비해서 크다는 게 특징입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 그래서 하나의 문구를 잘 기억해 보시면 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다음에서 설명한 하천의 수질 모델링은 어느 것인가? 하천의 수리학적 모델, 수질 모델, 독성 물질의 거동 모델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1차원, 2차원, 3차원까지 고려할 수 있음. 수질 항목 간의 상태적 반응 기작은 스트래토펠퍼스 의식부터 수정, 수질의 저질이 미치는 영향을 보다 상세히 고려한 모델이다. WASP5에 대한 모델에 대한 설명입니다.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오염 물질이 수중에서 확산 혼합되는 현상의 원인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자, 답은 브라운 운동, 나번에 난류, 답은 수온에 의한 밀도류, 라번에 용존산소 농도. 우리가 혼합되는 거랑 용존산소 농도는 관계가 없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 지금 혼합되는 원인을 찾는 건데 디오는 혼합되는 원인이 아니에요. 자, 9번. 다음의 용어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독립영양계 미생물이나 CO2를 탄소원으로 이용하는 미생물이다. 독립영양계, 독립이 들어가면 무기물을 이용하고 무기물을 이용하니까 무기탄소, CO2가 무기탄소의 대표적인 물질이죠. 답은 종속영양계 미생물이나 유기탄소를 탄소원으로 이용되는 미생물이다. 종속영양계는 유기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탄소는 유기탄소 맞습니다. 답은 화학합성 독립영양계 미생물은 유기물의 산화 환원 반응을 에너지원으로 한다. 자, 화학합성 독립영양계는 우리가 에너지원은 산화 환원 반응이에요. 그러면 무기물을 쓸 것이냐 유기물을 쓸 것이냐는 것 독립이 들어가니까 독립은 무기물 그리고 종속은 유기물. 따라서 독립영양계이기 때문에 유기물이 아니고 무기물입니다. 무기물. 그리고 답은 광합성 독립영양계 미생물은 빛을 에너지원으로 한다. 빛은 무기 유기가 없어요. 자, 따라서 답은이 정답.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칼슘 농도가 300mg/L일 때 이것은 몇 mEq/L냐? mEq/L는 미리노르말입니다. 그러면 mEq/L라는 것은 mg/L 나누기 1mg 당량이에요. 따라서 300mg/L 칼슘의 원자량은 40, 이가잖아요. 2로 나눠주면 20으로 계산해주면 15mEq/L라는 값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11번 문제입니다. 탄광폐수나 하천이나 호수, 저수지에 유입되어서 유발되는 오염의 형태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자, 답은 부식성이 높은 수질이 될 수 있다. 답은 대체로 물의 pH가 낮춘다. 답은 비탄산 경도를 높이게 된다. 답은 일시 경도를 높이게 된다. 탄광폐수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일시 경도보다는 영구 경도, 다시 말해서 비탄산 경도를 높이게 되는 거죠. 따라서 라번이 정답입니다.
일시경도는 끓이면 없어지고, 그리고 영구경도라는 비탄산경도는 끓여도 없어지지 않죠. 4번이 정답이고.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해수의 온도와 염분의 농도에 의한 밀도 차이에 의해서 형성되는 해류는, 자, 밀도 차이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그랬어요. 자, 밀도 차는 시험에 상당히 자주 나오죠. 심해류를 뜻합니다. 반면에 태양과 달의 영향은 조류, 지진이나 화산은 쓰나미, 그리고 바람, 해양, 육지의 상호작용은 상승류라고 하죠. 따라서 밀도 차는 심해류,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농업용수의 수질평가 시에 사용되는 SAR이라는 것은 나트륨 합착률이죠. 산출식에 관련된 원소로만 짝지어진 것은 어느 것인가? 자, 나트륨 합착률이니까 나트륨이 기준이죠. 그리고 지하수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경도 유발 물질이 되는 칼슘과 마그네슘. 그래서 나트륨이온, 칼슘이온, 마그네슘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죠. 따라서 정답은 가번이 정답.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는 문제로도 자주 나오니까 이 공식은 꼭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해수에 대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인가? 가번, 해수의 밀도는 담수보다 크죠. 나번, 염분은 적도 해역에서 높고 남북 양극 해역에서 다소 낮다. 답은 해수의 마그네슘과 칼슘의 비는 담수의 마그네슘, 칼슘의 비보다 크죠. 답은 수심이 깊을수록 해수의 주요 성분 농도비는 차이는 줄어든다. 해수의 주요 농도 성분비는 홀리7에 의해서 거의 동일한 상태로 유지되죠. 그래서 항상 일정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나번이 정답.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적도 발생 지역으로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적조 발생. 자, 가번에 정체 수역에서 적조가 발생하죠. 나번에 질소인 등의 영양염료가 풍부한 수역. 답은 업웰링, 용성현상이죠. 용성현상이 있는 수역. 라번에 갈수기 시 수온, 염분이 급격히 높아진 수역. 갈수기가 아니고 홍수기. 그죠? 수온은 증가, 염분의 농도는 감소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라번. 자,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6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은 부영양화에 대한 설명이다.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인가? 자, 가번. 호수의 부영양화 현상은 호수의 온도 성층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는다. 맞습니다. 다음은 식물성 플랑크톤의 성장에 제한되는 요소가 되는 영양식물은 질소와 인이며 이 중에서 질소가 더 중요한 제한 물질이다. 자, 질소는 조류가 이제 남조류 같은 경우에서는 합성을 하죠. 그래서 더 중요한 제한 물질은 뭐예요? 질소가 아니고 인입니다. 인. 자, 그리고 답은 부영양화는 비옥한 평야나 산간에 많이 위치하며 호수나 수심이 깊고 식물성 플랑크톤의 정식으로 녹색 또는 갈색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 그 풀이해 보시게 되면 자, 비옥한 평야나 분지에 많이 위치하고 있으며 호수는 수심이 얕고 식물성 플랑크톤의 정식으로 녹색 또는 갈색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답은 부영양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질소와 인은 상대적으로 비율 조성이 매우 중요한데 일반적으로 식물성 플랑크톤이나 수초 생체의 N과 P의 비율은 중량비로서 16대 1로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그러는데 16대 1이 아니고 N과 P는 1대 16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이 바르게 된 것은 가번이에요. 자, 이 문제는 문제의 난이도상 항상 동일하게 출제되니까 설명이 틀린 부분 한 번씩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는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자, 그리고 17번. 화학합성의 자가 영양 미생물계의 에너지원과 탄소원으로 알맞은 것은 자가라는 것은 독립영양계예요. 자가나 독립은 무기물을 이용을 합니다. 그럼 먼저 탄소원이라고 하면 무기탄소죠. 자, 무기탄소의 대표적인 게 CO2입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원이라는 것은 화학합성에서 에너지원은 산화환원 반응, 그리고 광합성에서 에너지원은 빛입니다. 그러면 자, 산화환원 반응 중에서 자가, 독립은 무기물이니까 무기물의 산화환원 반응이 되겠죠. 유기물이 아니고 무기물. 그리고 무기탄소는 CO2. 그래서 라번이 정답이죠. 따라서 자가 영양 또는 독립 영양은 무기물을 이용하고, 그리고 화학합성은 산화환원 반응이 에너지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나 독립이 들어가며 무기물을 이용한다는 것을 꼭 숙지를 해야지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환경 미생물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박테리아는 단세포 원액성 진정 세균으로 형상에 따라 막대형, 구형, 나선형 및 사상형으로 구별한다. 다음은 펀자이는 곰팡이입니다. 다세포, 호기성, 비광합성, 유기종속 영양형 진액 원액생물로 번식 방법에 따라서 유성, 무성, 분열, 발화, 포자 형성으로 분류한다. 답은 LG라는 조류는 단세포 또는 다세포의 유기영양형 광합성 원생동물. 여기서는 광합성 원생동물이 아니고 뭐예요? 원액미생물입니다. 원액미생물, 원액세포. 그리고 프로토조아는 세포벽이 없는 단세포 진액미생물로 대부분이 호기성 또는 이미성을 띤 현미성, 화학합성 종속영양 생물이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 자, 그리고 1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pH가 2.8인 용액에 H+는 몇 몰 per L냐? 자, pH가 주어졌을 때 H+는 어떻게 계산하죠? 10의 마이너스 pH 몰 per L예요. 그래서 H+가 10의 마이너스 pH 몰 per L니까 2.8이잖아요. 10의 마이너스 2.8 몰 per L. 따라서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1.5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몰 per L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2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우수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그럼 우수의 주성분은 육수보다는 해수의 주성분과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육수는 육지의 물, 해수는 해수죠. 답은 해안에 가까운 우수는 염분 함량의 변화가 크다. 답은 용의 성분이 많아서 완충작용이 크다. 우수는 이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완충작용이 적죠. 자, 그리고 산성비가 내리는 것은 대기오염 물질인 NOx, SOx 등의 용존 성분 때문이다. 산성 물질이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산성비가 내리는 거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 완충작용이 작습니다. 용의 성분이 작아서. 자, 그리고 2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어떤 원폐수의 수질 분석 결과가 다음과 같을 때 처리 방법으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BOD는 500mg per L, SS는 1000mg per L, pH 3.5, TKN 40mg per L, TP 8mg per L예요. 자, 먼저 pH가 있기 때문에 중화를 시킵니다. 그리고 침전을 시키고, 여기서 침전을 시키는 것은 TP를 침전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BOD와 SS는 생물학적 처리를 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시면 생물학적 처리를 해서 최종적으로 제거하면 되겠죠. 조건에 따라서 이 문제는 답이 달라지는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는 가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리고 22번 문제를 보시면 슬러지의 함수율이 95%로부터 90%가 되면 전체 슬러지의 부피는 얼마인가? 슬러지 공식은 V1 곱하기 100-P1은 V2 곱하기 100-P2. 자, 95%가 P1, 90%가 P2예요. 그러면 V2 나누기 V1으로 식을 만들죠. 그러면 이 값 자체가 V2 나누기 V1이 부피 감소율을 보면 1 마이너스 V2 나누기 V1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값을 이렇게 바꿔서 넣는 거예요. 따라서 부피 감소율을 계산하면 50%라는 부피 감소율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2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하수 처리를 위한 1차 침전지의 설계 기준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가번이 유효 수심은 2.5에서 4m를 표준으로 한다. 자, 유효 수심은 2.5에서 4m. 자, 나번 침전 시간은 계획 1일 최대 오수량에 대하여 표면 부하율과 유효 수심을 고려하여 정하며 일반적으로 2에서 4시간을 표준으로 한다. 답은 표면 부하율은 계획 1일 최대 오수량에 대해서 분류식의 경우에서는 25에서 50, 함유식의 경우에서는 35에서 70. 자, 여기는 분류식과 함유식의 숫자가 서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침전지 수면의 여유고는 40에서 60cm 정도로 한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 자, 이 문제도 거의 비슷하게, 거의 항상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답이. 자, 그리고 2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수 유량이 3000m의 삼성바다의 부유고용물의 농도가 200mg per L이다. 공기 부상 시험에서 공기 고용물 비가 0.03일 때 최적의 부상을 나타내며 이때 공기 용해도는 18.7ml per L이고 공기 용존비는 0.5이다. 부상조에서 요구되는 압력은 얼마인가? 비순환식이라고 그랬어요. 비순환식은 반송비가 없는 거죠. 따라서 비순환식에서 ASB는 1.3 곱하기 SA 곱하기 P 곱하기 P-1 전체 나누기 SS예요. 그럼 여기에서
ASB가 얼마로 주어졌느냐면 0.03. 자, 넌 1.3 곱하기 SA 공기의 용해도가 지금 얼마로 주어졌죠? 18.7ml/L. 그리고 F 공기 용존비, 다시 말해서 분율이 0.5. 그리고 P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1 전체 나누기 SS는 부유 고용물 농도 200mg/L. 따라서 P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서 계산하시면 2.49 atm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2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입자의 침전 속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침전 속도 공식에서 무거우면 잘 깔아앉겠죠. 그죠? 그래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히 뭐죠? 입자의 크기. 입자의 크기가 직경이 되니까 입자의 직경이 정답이 되겠죠. 4번. 자, 그리고 2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활성슬러지법에서 폭기조로 유입되는 폐수량이 500m의 삼성퍼데이, SVI라는 슬러지 용적 지수가 120인 조건에서 혼합액 1리터를 30분간 침전했을 때 300ml가 침전되었다면 폭기조의 MLSS 농도는 얼마냐? 지금 여기에서 SVI가 120으로 주어졌어요. 그럼 SVI 공식을 보게 되면 MLSS분의 SV, 침강슬러지, 전체 곱하기 10의 3승이라는 공식이 있거든요. 자, 여기서 SV가 지금처럼 ml/L면 전체 곱하기 10의 3승, SV가 퍼센트로 주어지게 되면 전체 곱하기 10의 4승을 하게 되거든요. 자, 여기서 MLSS를 계산하니까 먼저 SVI 120을 대입을 합니다. 자, 그리고 SV가 지금 300ml/L입니다. 그리고 MLSS 전체 곱하기 10의 3승. 그러면 MLSS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서 계산하면 2500mg/L라는 값이 산출이 되죠. 자, 그리고 2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어떤 도시의 폐수 처리 기본 계획을 위해서 조사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생활하수와 공장 폐수를 혼합해서 공동 처리할 경우에 처리장에 들어오는 혼합 유입수의 BOD 농도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계획 인구는 5만 명, 계획 1인 1일 오수량은 450L, 계획 1인 1일 오탁 부하량은 50g, 공장 폐수량은 5만 미터의 삼성퍼데이, 공장 폐수 BOD는 500mg/L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혼합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뭐를 계산을 해야 되느냐면 오수량을 먼저 계산을 해 볼게요. 자, 오수량이라는 것은 450L, 하루에 한 사람이 배출되는 양이 450L예요. 리터를 미터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 인구가 5만 명입니다. 5만 명. 그러면 오수량은 22,500m의 삼성퍼데이 됐죠? 그럼 오수의 BOD 농도는 자, 지금 여기서 1인 1일 BOD의 총량이 50g이에요. 그럼 g을 mg/L로 환산하기 위해서 mg으로 바꿔줘요. 그럼 10의 3승을 곱하면 g이 mg이 되겠죠? 자, 그리고 오수량 450L 인일로 나눠주면 인일 없어지고 mg/L라는 단위가 나오죠. 따라서 오수의 BOD량이 111.11mg/L가 됐어요. 자, 그리고 공장 폐수량은 문제 조건에서 얼마라고 주어졌죠? 5만 미터의 삼성퍼데이라고 주어졌어요. 그리고 BOD 농도는 500mg/L. 그러면 혼합 공식을 쓰면 Q1,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Q1, 이 값을 Q1으로 하면 Q1, C1, 자, 그리고 Q2, C2 이렇게 계산해서 나누기 Q1 플러스 Q2 따라서 혼합 공식을 사용해서 혼합 지점에서의 농도를 계산하면 379.31mg/L가 나오죠. 그래서 농도는 농도끼리, 유량은 유량끼리 단위를 동일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겠죠. 혼합 공식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자, 그리고 2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NH4 플러스가 미생물에 의해서 NO3-로 산화됐을 때 pH의 변화로 알맞은 것은 NH4 플러스가 NO3가 되면 질산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질산화가 이루어지면 질산은 HNO3, 그래서 NO3와 H 플러스가 형성되죠. 따라서 H 플러스가 형성된다는 소리는 pH가 어떻게 된다는 소리? 낮아진다는 소리겠죠. 따라서 H 플러스 증가로 pH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2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미생물의 고정화를 위한 펠렛 재료로서 이상적인 요구 조건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기질이나 산소의 투과성이 양호한 것, 답은 압축 강도가 높을 것, 답은 암모니아 분배 계수가 낮을 것. 암모니아 분배 계수가 높아야지 분리가 잘 되겠죠? 고정화 시 활성 수율과 배양 후의 활성이 높을 것. 따라서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3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최종 침전지에서 발생하는 침전성이 우수한 슬러지의 부상 원인으로 알맞은 것은, 자, 우리가 슬러지를 부상하는 것은 탈질에 의해서 탈질이 N2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N2가 공기의 주성분이니까 그게 슬러지에 붙어. 그러면은 공기는 가벼워지죠. 그래서 슬러지가, 가라앉은 슬러지가 가벼워져서 다시 상승하는, 라이징하는 현상이죠. 따라서 탈질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질산화가 아니고 탈질. 따라서 침전조에서 탈질 작용에 의해서 슬러지 부상이 주로 생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31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BOD 농도가 높아 생물학적 처리가 효과적이다. 답은 호기성 처리 공정과 현미성 처리 공정을 조합하면 효과적이다. 답은 돈사 폐수의 유기물 농도는 돈사 형태와 유지 관리에 따라서 크게 변한다. 답은 COD 농도가 매우 높아 화학적으로 처리하면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축산 폐수 같은 경우에서는 COD 농도에 비해서 BOD 농도가 높아요. 그래서 화학적 처리보다는 생물학적 처리가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3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산업단지 내에 발생되는 폐수를 폐수 처리 시설을 거쳐 인근 하천으로 방류한다. 처리 시설로 유입되는 폐수의 유량은 2만 미터의 삼성퍼데이, BOD 농도는 200mg/L이고 인근 하천의 유량은 10m의 삼성퍼세커, BOD 농도는 0.5mg/L이다. 하천 방류 지점의 BOD를 1mg/L로 유지하고자 할 때 폐수 처리 시설의 BOD 최소 제거 효율은 얼마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지금 문제 조건 자체 내에서 폐수 처리장을 우리가 만들어요. 폐수 처리장의 제거 효율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폐수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유입수의 농도 분의 유출수의 농도를 1에서 빼줘서 제거 효율을 계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혼합 공식을 사용해서 뭐를 계산을 해야 되느냐면 유출수의 BOD 농도를 계산을 해야 돼요. 폐수 처리장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혼합 공식을 사용하는데 혼합 지점에서의 농도가 얼마냐면 1mg/L 떠요. 자, 그리고 Q1, C1을 여기서 Q1, C1이라고 놓으면 자, Q1 자리에 2만 미터의 삼성퍼데이, C1 자리에 200mg/L. 자, 그리고 Q2, 하천을 Q2라고 놓으면 세크를 우리가 데이로 고쳐야 돼요. 데이로 고치기 위해서는 3600초는 1시간, 24시간은 하루를 보정을 해서 Q2. 그죠? 자, C2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이 값을 우리가 다시,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개통들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이렇게 여기 폐수 처리장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Q1은 하천. 자, 하천의 유량이 10m의 삼성퍼세크. 자, 여기서 3600초는 1시간, 24시간을 하루 보정합니다. 자, 그리고 C1, 하천의 BOD 농도는 0.5mg/L. 자, 그리고 공장에서 유입되는 폐수량이 얼마냐면 Q2가 2만 미터의 삼성퍼데이. 자, 그리고 C, 여기서는 C가 유입수의 CI로 나타낼게요. 200mg/L. 자, 여기서 유출수의 BOD 농도 C0입니다. 자, 그리고 Q2는 이거하고 똑같아요. 자, 그리고 혼합 지점에서의 농도는 1mg/L. CM입니다, 이게.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를 계산하느냐? 혼합 지점에서의 농도를 계산하는데 혼합 지점에서 C0를 계산하거든요. 여기 있는 이 값을 이용해서 C0를 계산을 해요. 이 C0가 우리가 효율을 계산하다 보면 자, 제거 효율은 1 유입수의 BOD 분의 유출수의 BOD 곱하기 100이거든요.
폐수 처리장이니까 여기에서 유입수의 BOD가 200mg/L야. 그 다음에 유출수의 BOD가 저기서 C0예요. 그럼 C0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 대입해 볼게요. Q1, C1 여기 대입하세요. 자, Q2 2만 미터의 삼성파데이, C2를 우리가 몰라요. 그 다음에 나누기 Q1 플러스 Q2, CM은 얼마죠? 1mg/L. 그러면 여기에서 C2를 계산할 수 있죠. 그 C2가 어디에 들어가느냐?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개통도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풀이를 보시면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88.7%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수 플럭 형성 탱크에서 속도급의 G, 유체의 점도 마이크로, 소요동력 P, 탱크 부피가 V. 자, 관계식 표현이 적절한 것은.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속도 경사 G는 동력 나누기 점성계수 곱하기 용적의 루트를 씌운 값이니까 라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3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액체 염소의 주입으로 생성된 유리염소, 결합잔류염소의 살균력이 바르게 나열된 것은 HOCl이 제일 크죠. 그리고 OCl-, 그리고 클로라민 순서니까 나번이 정답이 되죠. HOCl은 OCl-에 비해서 80배 이상 강합니다. 자, 그리고 35번 문제를 보시면 생물막을 이용하는 처리공법인 접촉산화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갑은 분해 속도가 낮은 기질 제거에 효과적이다. 그리고 나번 매체에 생성되는 생물량은 부하 조건에 의해서 결정된다. 답은 미생물과 영양인자를 정상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조작이 어렵다. 답은 대규모 시설에 적합하고 고부하 시에 운전 조건에 유리하다. 고부하 시에 일단 운전 조건에 불리합니다. 지금 접촉산화법은. 그리고 소규모 시설에 적합한 게 접촉산화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라번이 정답. 그리고 36번 2,000명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1일에 BOD 150kg이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다. 가정하수로 1인당 1일 BOD가 50g이 배출된다면 이 하천의 유입 상태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이냐고 그랬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 가정하수량을 보면 가정하수량을 지금 우리가 계산해 보면 1인당 1일 BOD가 50g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50g을 kg으로 나타내면 10의 마이너스 3승을 곱해주면 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kg/인일이죠. 지금 인구수가 2,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가정하수량이 얼마죠? 100kg/일입니다. 자, 100kg/일인데 지금 폐수량은 얼마로 지금 배출되고 있죠? 지금 문제 조건에서 폐수량은 150kg/일. 그러면 가정하수 100kg을 빼주게 되면 폐수량은 50kg이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문제 조건에서 자, BOD 자체가 지금 우리가 BOD 총량을 계산을 하는데 지금 BOD 총량이 하루에 여기 보시면 BOD 총량이 하루에 150kg이 하천에 유입되고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정에서 우리가 배출되는 BOD량을 계산을 해보니까 100kg 됐어요. 그럼 나머지는 폐수량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전체가 150에서 100kg의 가정하수를 빼면 50kg은 나머지 뭐가 되죠? 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천에서는 가정하수하고 폐수가 같이 지금 흐르고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죠? 전체 배출되는 BOD 총량이 150kg인데 이 중에서 가정하수를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100kg이야. 나머지는 폐수 50kg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정하수와 폐수가 같이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3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산화지를 이용해서 유입량 2000m의 삼성포대이고 BOD와 SS 농도가 각각 100mg/L인 폐수를 처리하고자 한다. 산화지의 BOD 부하율이 2g/제곱미터 대이로 할 때 폐수의 체류 시간은 얼마인가? 산화지의 깊이는 2m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체류 시간을 계산을 하려고 하면 체류 시간은 최적 나누기 유량. 최적은 면적 곱하기 깊이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V 최적 나누기 유량 또는 면적 곱하기 깊이 나누기 유량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면적이 없어. 그래서 지금 BOD 부하율을 이용해서 면적을 계산합니다. 제곱미터가 면적이니까.
따라서 2g/제곱미터 데이. g/day는 BOD의 총량이거든요. 자, BOD의 값이 얼마냐 하면 100mg/L. gm의 삼성과 단위가 동일하니까 100gm의 삼성. 여기에 지금 폐수량이 2000m의 삼성/day죠. 자, 그러면 단위가 없어지고 g/day가 나왔죠. 자, g/day 나누기 제곱미터. 따라서 면적을 계산하면 10만 제곱미터가 됐어요. 그럼 체류 시간은 면적 곱하기 깊이 나누기 유량이니까 면적 10만 제곱미터 곱하기 지금 깊이가 2m입니다. 나누기 유량은 2000m의 삼성/day. 따라서 100일이라는 체류 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제 조건에서도 단위가 3개로 나와 있는 산화지 BOD의 부하율이 이 문제를 푸는 가장 결정적인 힌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3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카드뮴 함유 폐수의 처리 방법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카드뮴 함유 폐수 처리 방법은 부상법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과법이 있습니다. 수산화물 침전법이 있고 환화물 침전법이 있고 탄산연 침전법이 있고 이온교환법이 있고 흡착법이 있어요.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방법은 답은에 질화물 침전법이라는 것은 없어요. 자, 그리고 3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무기계 수원 농도가 20mg/L인 폐수 500m의 삼성이 있다. 황화나트륨을 가해서 침전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 황화나트륨의 소유량은 얼마인가? 여율은 20%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제거하고자 하는 게 수원입니다. 수원. 자, 수원은 Hg+예요. 자, 그리고 뭐를 이용해서 제거하려고 하느냐면 황화나트륨 Na2S9H2예요. 그러면 수원의 원자량은 얼마라고 주어졌어요? 200. 그리고 Na2S9H2의 분자량은 240입니다. 그래서 200g일 때 240g은 자, 수원의 농도가 20mg/L. kg/m의 삼성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3성을 곱했어요. 그러면 20 곱하기 10의 -3성 kg/m의 삼성이 되는 거죠. 총량을 만들기 위해서 500m의 삼성. 자, 그리고 여기서 여율이 20%예요. 그럼 여율이 20%라는 소리는 120%라는 소리거든요. 120%는 1.2. 그래서 1.2를 곱했어요. 따라서 필요한 Na2S9H2를 X로 두면 따라서 X라는 NH2S9H2는 14.4kg이 소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40번 문제를 보시면 1리터 실린더에 250ml 침전 부피 중에서 TSS 농도가 3050mg/L로 나타나는 폭기조 혼합액의 SVI는 얼마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SVI에서 침전 슬러지가 250ml/L예요. 그리고 TSS가 MLSS거든요. MLSS가 3050mg/L예요. 그러면 3050mg/L 분의 250ml. 자, 침전 슬러지가 ml/L면 전체 곱하기 얼마? 10의 3성. 따라서 SVI는 81.97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41번에 보시게 되면 인산염인의 자외선 갈선 분광법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갑은 이어마주소 환원법 및 아스코르빈산 환원법이 있다. 납은 환원에서 생성된 몰리베덴 청이 흑광도를 690나노미터 또는 880나노미터에서 측정한다. 답은 발색제를 넣은 다음 흑광도 측정 시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30에서 60분. 자, 소요되는 시간은 30에서 60분이 아니고 10분에서 20분 정도. 정량 한계는 0.003mg/L이며 정밀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25%이다. 따라서 답은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4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수의 화학적 산소 요구량의 측정에 있어서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200mg/L라고 추정된다. 이때 0.025 노르말 K-메노프 용액의 소비량이 5.2ml이고 공시험치가 0.2ml이다. 시료량은 얼마인가? 화학적 산소 요구량 이제 스펙트는 1.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COD 농도는 B-A 곱하기 F 곱하기 0.2 나누기 V로 계산하는데 B는 시료 용액 측정된 값 5.2 그리고 A는 바탕시험에 측정된 공시험치에 측정된 값 0.2 F는 팩터 1 그리고 V는 시료량. 자, 시료량은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COD가 200mg/L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COD 자리에 200mg/L을 대입합니다. 그리고 5.2ml는 B, 0.2ml는 A, 그리고 1은 F. 따라서 V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0.005L,
ml로 나타내면 5ml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4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순수한 물 200ml에 에틸알코올 비중이 0.79, 80ml를 혼합하였을 때 이 용액 중에 에틸알코올의 농도를 중량으로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물을 중량으로 나타내면 물 200ml니까 200ml 곱하기 물의 비중은 1.0이죠. 자, 그리고 용질 에틸알코올을 최적으로 나타내면 중량으로 나타내면 80ml 곱하기 비중 0.79g/ml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분모에는 요 두 개를 더해요. 분자에는 용질 따라서 전체 곱하기 100을 하면 24.01%. 그래서 부피의 비중을 곱하면 중량으로 전환이 된다는 거. 그리고 4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에서 진공이라 하면, 자, 진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5mHg 이하. 그죠? H2O 이하가 아니고 HG 이하입니다. 자, 그리고 45번에 보시면 메틸렌 블루에 의해서 발색시킨 후에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은, 자, 메틸렌 블루라고 그랬어요. 메틸렌 블루. 그리고 메틸렌 블루를 이용하는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이라 안 하고 그냥 메틸렌 블루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메틸렌 블루는 지시약이죠. 그래서 메틸렌 블루를 이용하는 방법은 어미온 계면 활성제, 카본이 정답. 자, 그리고 4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시안을 이온 정극법으로 측정했을 때 정량 한계는, 자, 시안을 분석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이 세 가지에서 정량 한계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은 0.01mg/L, 이온 정극법은 0.1, 연속 흐름법은 0.01mg/L. 자, 지금은 이온 정극법에 해당하는 정량 한계니까 0.1mg/L. 답은이 정답. 잘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4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분석에 사용되는 검출기 중에서 유기할로겐 화합물, 나이트로 화합물, 유기금속 화합물을 선택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검출기는 뭐죠? 전자포획형 검출기, ECD라고 하죠. 가번이 정답. 자, 여기서 가장 핵심은 유기할로겐 화합물, 나이트로 화합물, 유기금속 화합물을 선택적으로 검출할 수 있는 검출기는 전자포획형 검출기라는 거. 자, 그리고 48번 문제를 보시면 냉전기 원자합수 분광광도법으로 수온을 측정 시 시료 내의 벤젠, 아세톤 등의 휘발성 유기 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여기서 어떤 시약을 쓰느냐? 과망간산 칼륨을 써요. 그래서 과망간산 칼륨으로 분해 후에 뭘로 추출하느냐? 핵산으로 추출해서 분리시킵니다. 따라서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49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은 시료의 전처리 방법 중에서 회화에 의한 분해에 대한 설명이다. 갈로안에 알맞은 것은, 자, 목적 성분이 몇 도? 400도 이상에서 2번은 휘산이 되면 안 되겠죠. 휘산이 되지 않고 우리가 회화버니까 회화가 될 수 있는 시료에 적용해야 됩니다. 자, 1번은 400도씨 휘산되지 않고 회화될 수 있는 시료. 가번이 정답. 자, 그리고 50번에 보시면 시료의 전처리 방법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3분해법, 마이크로파 3분해법, 용매 추출법, 촉매분해법. 촉매분해법은 대기에서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방법이죠. 라번이 정답. 그리고 51번 페놀류 시험법에서 시료의 전처리에서 사용되는 시약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입니다. 메틸 오렌지, 인산, 황산구리, 암모니아 용액. 페놀 시험류에서는 암모니아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12번 사각외의 수두가 80cm, 절단의 폭이 2.5m이며 유량은 얼마인가? 유량 계수는 1.6이라고 그랬어요. 자, 사각위에서 유량 구하는 식은 kbh의 2분의 3성, 단위는 미터의 3성 퍼미니처예요. K는 유량 계수 얼마죠? 1.6. B는 폭이 지금 2.5m. H, 수두 80cm니까 0.8m의 2분의 3성. 따라서 계산하시면 2.86m의 3성 퍼미니처죠. 반면에 직각삼각위에 같은 경우에서는 유량 구하는 식이 KH의 2분의 5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5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수욕상 또는 수욕 중에서 가열한다는 말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몇 도씨에서 가열하는 것을 뜻하죠? 100도씨에서 가열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5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이크롬산 칼륨에서 화학적 산소 요구량 측정 시 사용되는 적정액은 어느 것인가? 자, 이 문제도 우리가 뭐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황산 제1철 암모늄 용액이 됩니다. 자, 그리고 5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에서 흑광도 값이 1이란 무엇을 뜻하느냐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흑광도 A는 로그 투가율분의 1이거든요. 그럼 투가율로 나타내면 투가율로 식을 전환하면 로그를 없애기 위해서 맞은변에 10의 x를 취하면 돼.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a가 되거든요. 그러면 a가 흑광도니까 흑광도가 얼마? 1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얼마가 나왔죠? 0.1. 0.1은 10%예요. 그러면 투가율이 10%라는 소리야. 투가율이 10%면 흡수율은 100-10이니까 90%예요. 문제 조건에서는 흡수가 돼 있어. 투가가 없어. 그럼 몇 퍼센트 흡수? 90% 흡수. 정답은 답은. 투가율이 나와 있으면, 투가 퍼센트가 나와 있으면 10%가 투가됐고, 투가 퍼센트가 없으니까 투가율은 10%니까 흡수율은 90%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흡수율과 투가율을 상관관계를 여러분들이 흑광도 A라는 값을 주고 묻고자 하는 거죠. 중요합니다. 자주 나와요. 자, 56번. 자외선 가시성 흑광 광도계의 근적외부의 광원으로 알맞은 것은 근적외부나 가시부는 텅스텐 램프, 자외부는 중수소 방정관이죠. 따라서 텅스텐 램프가 정답. 그리고 57번 문제를 봅니다. 육각크롬의 측정 방법으로 틀린 것은 육각크롬을 측정하는 방법은 원자 흡수 분광광도법이 있고 그리고 자외선 가시성 분광법이 있어요. 그리고 유도계라 플라즈마 원자 발광 분광법이 있죠. 자, 나번에 양극폭김 전압 전류법은 육각크롬을 분석하는 방법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5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아연의 정량법인 진콘법에서 이가 망간이 공존하지 않는 경우에 넣지 않는 시약은 어느 것인가? 자, 지금 이가 망간이 공존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자, 이가 망간이 공존하지 않으면 아스코르빈산 나트륨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넣지 않죠.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59번 문제. 다이페닐 카바자이드와 반응해서 생성되는 적자색 착화물의 흑광도를 540나노미터에서 측정하는 정량 항목은 뭐냐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540나노미터의 측정 파장이고 발색되는 색깔은 적자색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죠? 크롬입니다. 크롬. 답번이 정답. 자, 그리고 6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시료 채취 시 유의사항으로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분석용 시료를 채취할 때는 뚜껑의 경막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답은 유류 물질을 측정하기 위한 시료는 밀도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료 용기에 70에서 80% 정도를 채워 적정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자, 유류 물질이나 휘발성 유기화합물 같은 경우에서는 시료를 가득 채워야 됩니다. 답은 지하수 시료는 고여있는 물의 10배 이상을 퍼낸 다음 새로 고이는 물을 채취한다. 그리고 시료 채취량은 보통 5에서 10리터 정도여야 한다. 그래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나 유리물질을 가득 채우는 이유는 공기와 접촉이 없도록 하는 거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공부를 쭉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문제의 공통적인 특징, 이제 계산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하기 위한 공통적인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이 간단한 공식, 응용되는 문제는 여러분들이 못 풀어도 관계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간단한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 정도는 풀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보면 출제되고 있는 문제의 3분의 2 이상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문제를 여러분들이 쭉 풀이를 하면서 공식을 다른 노트에 하나씩 정리를 하는 거죠. 파트별로. 그래서 정리를 해서 그 공식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숙지를 해야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공식을 모르면 계산하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계산하는 문제를 포기하고 자격증을 합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공식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천천히 암기를 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